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이아로 이제 형사 기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록이라는 것은 당연히 형사법상의 어떤 쟁점이나 기본 이론에 대한 완벽한 숙지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기록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기록 자체에 대한, 특히나 형사 기록 자체에 대한 좀 낯설음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 부분은 오늘 상당히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자, 그것보다도 이거는 쟁점을 누락을 방지한다거나 어떤 쟁점을 잡아내는 방법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해야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록형 자체를 많이 보셔야 돼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 최소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형사 기록을 보시고 메모장이라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논점을 누락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과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수업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언컨대 어떤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착각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기록형 자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증거 능력 파트, 그리고 증명력 부분 이런 거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증거 능력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수업 듣고 내일까지 들으면 증거 능력 나올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증명력 부분은 어려워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 인정 문제가 지금까지는 뭐 검토 보고서, 변론 요지서 형태에서 각각 하나씩 보통 나오다가 또는 큰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다가, 올해는 사실 인정 문제를 다투는 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4개. 그중에 핵심은 뭐 하나하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실을 다투는 문제가 4가지가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칫 정신없는 상황에서 화락 지나다 보면 이게 이쪽 문제인지 이게 이쪽 증거인지 이것도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뭐냐면 기록 자체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리고 증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정리된 형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증명력 부분에 대한 증거를 막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결국 점점 앞으로도 그렇고 사실 인정 문제 쪽에 좀 비중을 맞춰서 지금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좀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좀 나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은 특히나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해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려고 또 준비를 해보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또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점점 더 심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7회 부분은 대충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도 7회 변시 부분은 꼼꼼하게 제가 한 번을 다 훑어서 저는 기록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뭐 3회, 4회, 5회, 6회 이 변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메모장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하루에도 수업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시간이 메모장에 작성하고 기출 문제를 미리 풀고 올 자신이 없다 그러면 드랍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험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수험 방법이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갖고서 가는 게 맞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들어야지. 그러면 점수 고득점 못 받습니다. 기록형에서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그 회차에 풀어볼 걸 미리 답안지 작성까지 해오면 좋고, 최소한 메모장이라도 완벽하게 적고 연습해 오셔서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좀 수업에 들어갈게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우선 제 자료 드린 부분 있죠? 변시 대비 형사 기록 특강 이 부분 우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록을 보는 순서예요. 기록 보는 순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소장부터 보고, 증거 목록을 보고, 제1회 공판 조서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공판 조서를 보고 수사 기록을 본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난 척 좀 하자면 저는 앞에 공소장까지만 보면 대충 답이 다 맞아요. 뭐가 어떻게 변형될지 다 느낌 옵니다. 이렇게 되겠지? 똑같아요. 소개팅 나갔을 때 내가 저 여자한테 대시하면 까이겠다 하는 이런 느낌처럼 비슷하게 그 느낌이 와요. 자, 어떻게 보는지 실제 그 기록 부분을 펴셔서 7회 부분 형사 기록 살펴보죠.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자, 1페이지부터 자, 하나는 김갑동은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이열람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예요. 보통 작성 요령의 세 번째는 항상 뭐가 나왔으면 보통 뭐가 나왔냐면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해봐라. 성명을 뭐 이 부분을 밝혀줄 테니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라는 특수한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이 조건이 올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성 요령의 세 번째 그 칸은 보통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하나가 검토 의견서죠. 또 하나는 변론 요지서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사실 인정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대비는 하고 계셔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변론 요지서에도 사실 인정 문제 하나, 검토 의견서에도 하나가 나오는 기본 형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변론 요지서는 당연히 변론하기 때문에 무죄 사실 인정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 무조건. 그러면 변론 요지서 무죄 마이너스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검토 의견서에도 무죄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죄와 관련된 사실 인정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 나중에 메모장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조금은 좀 간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리 선입견을 가져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정 문제가 2개 더 나왔다, 3개 나왔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유죄 하나 나오고 무죄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검토 의견서라는 양식을 만든 이유 자체도 보통 유죄라는 결론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검토 의견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변론은 당연히 무죄로 변론해 보라는 취지니까 무죄인 거고. 자, 그런 취지 자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기록형에서 보면 저는 2페이지 보면 딱 찢어요. 이게 목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본 7회 변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 폭행 부분은 김갑동과 이열람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차를 안 보고 하면 이 공동 폭행 부분을 김갑동의 목차를 적을 수도 있어요. 자체 순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 의견서 보시면 그 양식의 평가 제외 사항이 있죠. 뭐 있습니까?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폭처 공동 부분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정상관계 이런 거 제외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것도 많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정상관계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실제 실무에 나가시면 항상 하는 게 자백 사건이 거의 다기 때문에 정상 변론하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정상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이 기록에 고소장이나 합의서가 붙어져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합의서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 회복을 했으니까 좀 잘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는 뭐냐면 합의서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합의서 붙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서 붙여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과 관련될 것이다. 이거예요. 언뜻 봤는데 이거는 강도예요. 강도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붙어져 있는데 합의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그럼 강도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날아가고 그 안에 축소 사실은 공간이나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합의서와 관련성에 의해서 뭐가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 보세요. 검토용에서 양식 보면 제명만 보셔도 모욕이잖아요. 이거 친고죄잖아. 뭐가 문제되는 겁니다. 고소 이런 것들이 딱 봐도. 그러니까 뒷부분에 그 변론조에서 보면 준특수관도 이런 형태는 무조건 뭐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하잖아. 특수라는 형태는 날리기 정말 좋아요. 폭초 공동폭행이잖아요. 당연히 사실인정 문제는 기록형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공동폭행에서 공동 안 날리면 어떤 사실인정 문제 냅니까? 그럼 당연히 이 공동폭행 부분이 사실인정 문제라는 걸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봐도 뻔하지. 그러니까 폭행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합의서가 붙어져 있다면 그 부분이 공소기각판이라고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날라 사실행정 문제로 날라가고 폭행 부분은 합의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는 처벌 불허 의사 표시가 공판에서 표시되거나 했을 때 날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 이게 그 시점이 공소 제기 시점 이전이냐 이후냐만 판단하시면 돼. 이전이면 2호, 이후면 6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만 찾아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지에도 말이 빠른가요? 빠르요? 천천히 할까요? 그러면 답안지에도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의 그 사유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 그걸 빼놓고 하면 당연히 감점이지. 그거 찾으라고 지금 사실행정 문제를 내는데 그렇잖아요. 자, 지금은 약간 좀 아리까리하거나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총괄적인 어떤 내용 형태를 제가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6회죠. 6회라는 그 기간을 다 소화하시면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시면 돼. 그때까지.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여러분 6페이지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공판 기록 목록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증거 목록이에요. 증거 목록과 공판 기록 목록 차이가 뭐예요? 증거 목록은 수사 단계에서 현출된 증거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판 기록 목록은 그러한 기록에다가 플러스 공판 단계에서 현출된 증거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증인신문 조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살펴봤을 때 6페이지 딱 본단 말이에요. 쭉 보면 공소장이 붙어 당연하죠. 형사사건인데 공소장 없으면 뭐 어떻게 진행됩니까? 당연한 거고 딱 보니까 현행범의 체포서가 딱 보이네요. 중간 세 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 위수정이 쟁점이라는 얘기야. 벌써. 긴급 체포서가 붙어 있다. 그럼 이것도 쟁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위수정 할 때 판단할 때 위수정에서 살해 문제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위수정. 자, 살해 문제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증거 파트는. 위수정이냐? 위수정이 아니다. 그러면 통과해서 이게 많이 사본으로 또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럼 이 부분이 증거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여러분 또 현출해 줘야 되지. 그다음 이게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면 전문 예외 요건을 갖춘 이 세 가지 목차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록형에서는 기록형에서는 이 위수정과 관련해서는 제 첫 번째 뭘 찾아라 그랬습니까? 체포의 적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글자 크게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크게 적어야 되겠다. 이거는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까지도 포함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란다 원칙이야. 사전 고지를 했느냐, 사후 고지를 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후 고지를 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특이한 체포, 현행범의 체포, 명필비. 긴급 체포, 중필긴. 기억나요? 이 요건. 이게 적법하거나 불법하거나 이걸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 적법하다 했을 때는 두 번째 압수 등의 적법성을 또 찾아봐야 돼요. 압수 등이에요. 압수, 특히 어떤 거? 영장 없는 압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긴급 압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또는 임의 제출. 이 관련되는 제가 요건 또 따드렸잖아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 강호 등을 생각하면서 시대 장사유 이거 생각하셨잖아요. 긴급 압수는 시대 긴사 이런 두 문자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 판단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현행범의 체포서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날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 증거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증인신문 조서가 4개 붙어 있네요. 장동근, 서준기, 김갑서, 나행복입니다. 4사람입니다. 자, 약식명령 등본 붙여져 있죠. 약식명령 등본이 붙어져 있다. 이게 확정된 판결이었다. 확정된 약식명령이었다 하면 뭐와 관련된다? 기판령에 관련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제출하느냐도 중요해요. 피고인이 제출했다.
피고인이 변호사가 피고인이 이전에 있었던 전과 부분과 관련된 이 약식 명령 또는 판결서 그 확정 그 판결서를 제출했다 쳐봐요. 아, 우리 애는 항상 사고 칩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출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판력 때문에 어떤 효과를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가 제출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공소시효 문제야. 그러니까 누가 제출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 중 1인의 어떤 그 확정된 약식 명령이나 판결서를 제출했다. 이러면 이거는 공소시효 문제. 보통 피고인들이 보통 내는데 이는 기판력 문제다. 기판력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치시면 면소 쟁점 무조건 하나, 공소 기각 쟁점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면소 쟁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학사 공패 중에 확이란 말이에요. 확정 말이에요. 기판력. 그 기판력 문제가 한 번은 포괄일제 문제로, 한 번은 상상력 경험 문제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5회 때 상경 문제, 6회 때 포괄일제, 7회 때 포괄일제야. 내년에는 전 조심스럽게 상상력 경험을 한번 찝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형태는 정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가 자 나오는데, 물론 보통은 여러분 공소장을 먼저 보고 메모장에 공소 사실 부분을 우선 메모를 조금씩 합니다. 하고 나서 증거 목록을 봐야 그 관련자가 이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증거 목록에 X가 되어 있는 그 증거 부분을 메모장에 어디에 적어야 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우선 순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증거 목록에 보면, 자, 우측 상단 보면 김갑동 1, 2, 이을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걸 의미해요. 자,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형사기록형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문제는 이게 공범이냐 공범 아니냐예요.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올까요? 둘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 다 나오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 김갑동, 을, 이열남입니다. 보통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공동범죄야. 여기에 대해서는 공범관계지. 그러니까 공동범죄가 뭘까를 공소장에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단독범죄. 누구의? 예를 들면 본사처럼 갑의 단독범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을이 얘기했다. 얘는 같은 공동피고인이긴 하지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7의 변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공소장을 먼저 많이 보셨다면 공동범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아까 공동폭행 하나, 또 하나 김갑동과 관련된 절도교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만 단독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모욕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자체를 우선 구분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기초야. 그래서 공동폭행에 대해서 절도교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을이 뭔가를 얘기했다. 그럼 공범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쟁점, 형사소송법의 그 중요했던 그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만 찾으시면 돼요. 증거 파트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쟁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경인 공범자 피신. 그것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 왜? 사경인 공범자 피신은 당의 피고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만 하면 날아가죠. 그것만 날아가고 딴 거는 다 살아남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폭행, 절도교사 이런 부분은 증거능력 파트에서 날아가는 그 전문 증거와 관련되는 부분은 사경 피신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인 진술 조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갑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병이라는 참고인이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고인 진술 형태는 이게 314조로 가게 되면 날아가고 이런 사유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범자 간의 문제는 자, 공동범죄에 해당됐다. 그랬을 때는 공범자 사경 피시면 날려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외에는 다 살아남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 단독범죄 갑은 모욕죄, 항상 피해자, 가해자 이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자, 여러분 이게 절도교사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절도 교사 갑,을은 절도예요. 그럼 절도범과 절도 교사는 공범이죠. 자, 그랬는데 이 절도 교사를 했던 갑이 을이 절도해온 그 물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작물 취득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절도 교사 부분이 많이 의율되지 않고 작물 취득죄와 절도범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쪽으로 가야 돼. 공범. 그러니까 작물 취득죄와 절도범 간의 관계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사건의 관련성 때문에, 소외성 때문에 같이 묶어서 기소 진행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 쌍방폭행이다. 이것도 될 수 있죠. 쌍방폭행. 내가 때렸더니 걔도 못 참고 나를 때렸다. 같이 의율됩니다. 항상 쌍방폭행에서 항상 참아야 돼. 엄마를 생각하고 항상 참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참아야 의율되지 않아요. 참지 않으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하면서도 가해자. 가해자 하면서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쪽 보시면 보겠습니다. 우선 김갑동 이열남 간의 관계에 뭐가 있을까? 공동 범죄인지 단독 범죄인지를 우선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제일 중요했던 게 이 공범자냐 공범 아닌 자냐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거 목록에서 X가 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순번 1번이죠. 장동건 조서, 나행복 조서, 김갑동 피신조서 1회. 여러분 항상 증거능력 부분은 1회차인지 2회차인지 3회차인지 다 항상 구분해 주셔야 돼요. 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 갑자기 이열남이 고소장을 제출했네요. 고소장 X, 진술조서 X입니다. 자, 여러분 고소장에 나오면 항상 세트가 뭐냐면 진술조서는 항상 세트로 바로 이어서 나와요. 고소를 했잖아요. 그럼 그 고소를 불러서 진술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조서가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X면 그 다음 것도 X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녹취서 X. 녹취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안 봐도 뻔하지. 통비법 쟁점이라는 거예요. 녹화 테이프, 녹음 테이프, 녹취서가 나왔다는 건 통비법의 쟁점이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갑서 진술조서예요. 이것도 X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열남 피신조서 3회 X에. 여러분 근데 지금 자꾸 X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메모장에 작성할 때 어디에 적어야 될까요 지금? 나중에 바로 이어서 제가 메모장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분 보통 보면 공소장을 먼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 공소사실 뭔지를 여러분 보통 메모를 하신단 말이야. 그 이름이 김갑서 집에서 어쩌저쩌 이렇게 나오면 김갑서가 그 사건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공소장을 보고 증거 목록 파트 다시 오셔서 XX 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김갑서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김갑서와 관련된 그 범죄 한 그 관련해서 증거 파트 부분에다가 적어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장동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공동폭행의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공소사실 부분에서 피해자가 장동건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 증거 목록을 봤을 때 장동건 진술조서 X가 돼 있네. 그러면 그 파트에 가서 친단 말이에요. 어디에? 증거 의견 마이너스에. 자, 보통 메모를 하시는데 자, 메모를 할 때 자, 피고인. 자, 크게 적을까요? 피고인. 제명. 공소사실. 인부. 증거 플러스. 증거 마이너스. 그리고 비고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증거 목록에서 지금 X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100% 어디에? 증거관계 마이너스에 적혀야 될 부분이에요. 무조건. 다만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메모를 하실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먼저 공소장을 보고 표시를 하니까 언제 어디서 보통 그러죠.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누구에 어떻게 했다를 보통 적어두고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증거 목록에 보니까 장동건은 공동폭행의 피해자였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적는단 말이에요. 장동건 진술조서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어떻게 잡는지? 자,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8번까지 8쪽에 자, 순번 18번 보면 이열남의 피신조서 제3회입니다. 이거는 공소사실 이해 나항 부분과 관련됐다고 비고 부분에 이미 힌트까지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번에 자, 진술조서 서준기입니다. 서준기. 아마 절도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를 한 장소가 서준기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교사 파트와 관련된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 부분 들어가셔야 돼. X죠. 그 다음에 SD카드 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피신조서 대질 이열남 1X가 나옵니다. 비고에서 또 친절하게 힌트 주고 있어요. 공소사실 이해 나항 부분과 관련된 절도 교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해 나가 절도 교사 맞죠? 네, 관련된다. 이렇게 하고서 다 이 정도는 적어둔단 말이에요. 적어두고 먼저부터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바로 이걸 갖다 또 나중에 분석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한 장만 딱 넘겨봐요. 넘겨보면 증거 방법에 보면 누구가 나왔어요? 장동건 나왔습니다. 증거 조사 기일 보세요. 실시라고 되어 있죠. 실시. 서준기 나왔어요? 실시. 증인 김갑수가 나왔어요? 증언 거부야. 이거 힌트죠. 증인 나행복이 나와서 실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여러분 자 참고인을 증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정성립 진술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열람하고 보여주고 자 말한 대로 되어 있지요? 라는 부분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어. 지금까지 문제는 전부 다 그렇게만 출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데 물론 가끔 또라이가 나타나서 자 이렇게 열람 보여줍니다. 자 말한 대로 되어 있죠?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증인으로 대해서 소환돼서 실시가 됐다는 얘기는 다 진정성립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장동건이 나와서 실시, 서준기도 실시, 나행복도 실시야. 그럼 결국에는 이 X표가 됐던 게 전부 다 이거는 다 증거 능력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나왔다는 얘기라. 뭐만? 지금 김갑서만 증언 거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형사소송법 쟁점 나오죠. 자, 성립 진정해야 될 자가 안 나타났어. 이 얘기는 이게 314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314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가 중요한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314조의 취지를 생각해라. 자, 공범자 장점이 있어요. 자, 내가 당의 피고인이면 나를 공격하는 애가 수사 단계에서 제가 범인이요 라고 지목하고 수사 단계에서 마쳤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려면 자 나의 변호인은 어떻게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할 걔를 증인으로 불러내서 우리는 반대 신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갑자기 얘기해놓고 소위 얘기하면 똥만 싸질러 놓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왜? 314조로 타고 들어와서 얘는 증거능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314조가 적용되는 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같은 부분은 사망은 뭐 유병헌 사건 이런 게 아니면 의문이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소재 불명이라든지 외국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31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그러네요. 보통.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314조로 볼 수 있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볼 수 있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판례였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실시가 안 되게 된다 하면 다 날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답안지 현출돼야 될 부분은 미실시가 됐거나 이같이 증언 거부가 됐던 부분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라는 목차에 나타나는 거야. 나머지 다 아까 장동건의 진술의 이 부분은 여러분 답안지 자체에 현출될 수는 없어. 증거 능력을 갖추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번엔 증언 거부가 나왔죠. 오해 때인가요? 그때는 미실시가 나왔어요. 송달불능으로 미실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요건은 소재 탐지를 정확하게 다 하고 나서 뭐 송달불능이 되거나 그렇게 했어야 314조 적용되는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314조 적용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가 결론이었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되고 긴값소 부분에 대해서만 X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고 이게 이제 결론이고 다시 8페이지 오시면 아직 나머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게 나쁜 놈이구나. 가족 간의 문제를 일으켰네?가 아니잖아. 상대적 친고죄거나 아니면 범인 은닉이라든가 증거인멸과 같은 그 제목에 있어서 친족간 특례가 적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게 붙어져 있네. 이거 뭐죠? 이거는 동거 유무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거하는지 비동거하는지가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적 친고죄 동거 가족이냐 동거 친족이냐를 구분하는 거니까 이건 상대적 친고죄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2개가 나왔다. 그럼 또 2개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넘기시면 증거 목록 쭉 보셔서 아까 XX 된 부분은 다 날린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약식 명령 등본이 나왔단 말이에요. 피고인이 제출했네. 기판령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소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공소장하고 제1회 공판 조서까지만 보고 다시 이제 본론 넘어가서 기록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자 우측 상단 부분에 2017년 11월 10일 공소 제기 일자. 보통 메모장에는 뭐 이렇게 줬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 공소 제기 일자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적어두고 자 들어갑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공소 사실 부분이에요. 자 공소 사실 들어갔는데 여러분 꼼꼼하게 어느 정도 실력도 되시면 그 앞에 있는 적용법조도 봐요. 보통은 저는 적용법조까지 봐요. 보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해당되는 기출 판례에서. 자 우선 공소사실 부분 보시면 검사가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부분 적을 때 자 원칙은 공동범죄부터 적어요. 그 다음에 단독범죄 형식으로 적습니다. 자 첫 번째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공동폭행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일시, 장소, 피해자,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적어야죠. 간략하게 메모장. 2017년 6월 8일. 제가 또 다른 그 메모장 그 자료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처럼.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공동 부분은 이열람 부분에서 논하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열람 변론 요지수 부분에 폭처법 위반 공동폭행 부분에서 자 17년 6월 8일 장소가 2개로 쪼개졌어요. 룸 그리고 주점 화장실입니다. 피해자 장동건. 여러분 요새 추세가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추세가 사실인정 문제를 안에 쪼개서 내요. 통째로 공동폭행이 아니다가 아니라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처럼 쪼개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뇌물을 받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6월 모의고사였나요? 6월 모의고사 때도 자 1,0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2,500만 원 받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이 2,500만 원 받은 것 중에 200만 원 줬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300만 원 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중에 증명령 파트 부분에서 통째로 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공모했다 공모 안 했다 이렇게 가시면 이게 섬세하지가 못해요. 쪼개야 된다 항상.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부분,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부분.
룸이면 룸, 그리고 화장실이면 화장실 부분 좀 쪼개서 들어가셔야 그 각각 관련되는 나중에 판단하시는 신빙성 파트와 관련한 그 사실 논거가 각각의 장소에 대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통째로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그다음 항상 피해자 이런 부분을 잘 놔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관련되는 증거도 잘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2. 피고인 김갑동입니다. 가 모욕이에요. 이 가 모욕. 자, 그리고 공소장 부분 펴보세요. 11페이지. 자, 모욕이죠. 누가 김갑서 등가 술을 마시다가, 그래서 일시 장소 17년 2월 11일 갈채 주점 김갑서 등가 술 마시면서 이열남은 천하에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쟁점의 부분에다 이게 지금 나중에 인부를 보시면 나중에 인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공소사실 인부는 제1회 공판 조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자백한다, 부인한다. 이 입장을. 자, 이거는 이따 보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부인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쟁점에다가 이거는 습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사례 문제도 그렇고 기록형 문제도 그렇고 이게 모욕죄가 나왔잖아요. 모욕죄는 보통의 범죄가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안에 출제하는 보고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출제가 됐고 왜? 친고죄잖아요. 그 수많은 범죄 중에 왜 하필 모욕죄일까요? 5회 때도 모욕죄가 또 나왔었는데 왜 또 냈을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친고죄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고죄 모밀사 중에 비밀 누설과 관련되는 것들, 비밀 침해죄와 관련되는 것들, 모욕죄와 관련되는 것들, 사자 명예훼손죄와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강간죄 부분 2013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그 앞에서 범해졌던 그러한 강간죄 등과 관련해서 이게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이 부분은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쟁점에 저는 뭐라고 적냐면 모욕죄네? 친고죄부터 적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친고죄 뭐 때문에? 고소가 적법한가? 적법한 고소가 있는지 적어놔요. 이게 뭐야? 나중에 고소장 제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고소장이 없어도 돼. 고소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고소 의사 표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도교사죠. 절도교사 부분은 일시, 장소, 서준기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준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동수였습니다. 이런 부분 적어두고 뭘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그 피해 정범이 며칠 날 그의 집에서 얼마를 갖고 왔는지 부분까지 적습니다. 교사는 정범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적어주고 메모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작물 취득입니다. 작물 취득. 자, 일시, 장소, 그리고 실제 그 피해 품목과 관련되는 부분, 피해자 이런 부분도 좀 적어주죠. 그리고 여러분 작물 취득은 지금까지 유죄 부분만 나왔는데 여러분이 나올 때는 내년에는 만약에 작물 취득인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냐면 작물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하나, 취득이 문제되는 경우 둘,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작물 취득 부분은 전부 다 유죄 인정을 하는 그것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작물 취득에 대한 자백하는 게 있는지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는지 여부만 찾아서 그냥 유죄 판결하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작물 취득과 관련돼서는 작물, 그 개념과 관련되는 그 작물, 특히 문제 나오는 게 뭡니까? 자, 남의 그 신용카드를 빌려서 훔쳐서 ATM 가서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럼 무슨 죄입니까? 계좌이체. 컴사란 말이에요. 컴사. 컴퓨터 사용자의 객체가 뭐야? 재산상 이익입니다. 작물의 개념 정에 들어가야 안 돼요. 작물은 타인의 재산 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 재물 그 자체.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현금을 계좌 이체를 시켜서 돈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뽑은 돈은 인출된 돈은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취득세는 안 된다. 전단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 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관련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목 자체가 두 개잖아. 같은 이해 라항인데 여전법 위반과 사기가 같이 있어요. 어떤 바보 멍청한 그 출제자가 똑같은 결론 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여전법은 뭐가 되고 A라는 결론이면 사기는 B라는 결론이야. 안 봐도 뻔하잖아요. 물론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자 줬고 장소 줬고 피해자 줬고 피해자는 한성민이네요. 장소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축제 주점입니다. 그리고 술과 안주 합계 등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인 이을남 3부입니다. 가, 준, 특수 강도입니다. 딱 봐도 저는 특수 부분이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자, 어떻게 날릴까요? 이 사람들은 일자 보고 장소 보고 피해자 보고 자,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놓고 나오다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흉긴 커터칼을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서 휘두르고 상해를 가했다, 폭행을 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준특수 강도가 되는데 준특수 강도가 됐죠. 여러분 살해 문제에서는 제가 절도에서 중강도 갔다가 강도에서 강도 치상으로 가는 그 테크트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리고 중강도 부분에서는 쟁점이 되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절도의 기해, 또 하나는 절도의 기수 미수, 그러니까 중강도의 기미수 쟁점이죠. 중강도의 기수 미수. 셋째가 이거예요. 준특수 강도의 기준이에요. 중강도의 특수 강도. 뭘 기준으로 한다? 폭행 협박 시를 기준으로 하나? 아니면 절도 행위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하나? 이거죠. 뭐예요? 폭행 협박 시설을. 폭행 협박할 때 흉기 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되는데 사안에서는 준특수 강도 부분을 어떻게 사실 인정 문제도 우선 하나 만들어 놨어요. 휘둘렀다 휘두르지 않았다와 관련한 사실 인정 문제를 하나 넣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 부분을 판단해보고 또 하나 커터칼 그 자체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양자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 휘두르지 하지 않아도 돼요. 흉기 휴대라는 거 개념, 휴대의 개념은 휴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했느냐, 우연히 소지했느냐,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는 휘두르렀다, 그렇지 않았다 부분을 사실인정 문제를 판단해 주시고 그 안에는 법리 문제,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갖고는 있었다라는 부분은 서로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휴대의 개념과 관련해서 그 관련 법리를 소개해 주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상대적 친고죄 나올 게 이거네요. 친족 상도례 상대적 친고죄. 자, 일자 6월 25일 22시경이네요. 야간이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게 문제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피해자는 이동수입니다. 이동수와 피고인의 관계가 문제될 것이다. 이따 한번 보시면 되죠. 아까 우리가 증거봉투에서 봤을 때 주민등록 등본엔 이동수와 이 이을남의 관계 같은 이시네요. 그죠? 이것도 힌트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재산 범죄에서 그 피해 품목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안에서는 변시 7회 문제에서는 이게 지금 쟁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를 만들 때는 출제는 어떻게 만드냐면 현금 100만 원과 비시카드 한 장이었잖아요. 저 같으면 이거를 쪼개요. 근거를 달리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비시카드 한 장은 쓰고서 연락 썼어. 쓰고서 다시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 이거죠.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하튼 품목이 쪼개진다 하시면 이것도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증거 인부와 관련해서 제1회 공판 조서에서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14페이지. 공소사실 1항은 주점 룸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긴갑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안지에 현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열남 부분에서 우리가 적고서 그 부분을 판단해 줘야 돼. 어차피 공동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공동이 깨지면 그 부분은 공동이 날아간단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인부에서 CF 참고해서 그 2는 주점 화장실에서는 폭행이 없다고 주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룸에서는 인정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긴갑동 보시면 이에 가항은 이열남을 모욕한 적이 없다. 모욕 부분의 X. 이에 나항은 절도를 교사한 적이 없다. X. 가사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절치 전에 만류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법리 문제예요. 교사관계 이탈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식이야. 자 절도를 교사한 적 없고 가사 이 얘기를 뭐야? 절도를 교사했다라는 힌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지 않는 거 갖다 가사로 적어서 문제 만들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절도는 교사한 적 없다. X니까 절도 교사 부분의 사실 인정 문제가 될 텐데 결론은 뭐다?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유죄.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교사를 했을 때 절치 전에 만류를 했기 때문에 절도 교사 이탈이 문제된다. 이탈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책임 안 진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 나왔다. 형법 사례 문제 나왔다. 공모관계 이탈, 교사관계 이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록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례형 문제에서는 공관계 이탈은 안 되는 것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야 쟁점 하나 더 잡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선 알아두시고 자, 핵심 뭘까요? 교사관계 이탈의 제일 핵심 뭐다? 공모관계 이탈도 마찬가지고 교사관계 이탈에서는 자, 교사한 행위, 사주하는 행위를 철회하는 거예요. 우선 철회가 첫 번째 요건. 둘째 요건은 자기의 교사 행위로 인해서 피교사자가 범행에 대해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의까지 소멸시켜야 돼. 이 두 가지 요건이에요. 자기 교사한 행위, 야, 나 저번에 했는데 그 말 취소.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하나. 둘째 요건은 자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범행에 대한 결의를 없애야 돼. 야, 교사 행위는 내가 철회할게. 취소야. 하지 마.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사관계 이탈이 되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공관계 이탈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피고는 이열남입니다. 이열남. 공소사실 1항은 룸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말렸다. 자, 얘는 룸에서는 말렸어요. 이 얘기는 뭐야? 화장실에서는 때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긴갑동이 뭐 룸에서는 피해자 폭행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긴갑동은 룸에서는 때린 적이 있다고 지금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열남의 이 룸에서의 폭행 여부 이 부분만 잘 따져서 룸에서 만약 안 때렸다 하면 단독 폭행인 거야. 누구의? 긴갑동의 단독 폭행인 거야. 룸은. 자, 화장실은요. 이건 반대예요. 화장실은 이열남은 자백하고 있어. 그러나 긴갑동은 화장실에서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장실에서의 공동폭행의 성분은 이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긴갑동이 폭행 이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열남 파트의 목차에 지금 공동폭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하라고 좀 설명은 됐지만 이 화장실 부분에서의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열남은 화장실 부분은 자백하고 있잖아요. 결국 긴갑동의 폭행 여부를 사실인정 부분을 판단해 주셔야 화장실에서의 공동폭행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소를 쪼개서 들어가시는 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의 가항은 커트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 이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휘두르진 않았다. 휘두르진 않아도 휴대를 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법리적으로 우연히 소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날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 저는 준 특수에서 특수는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인정. 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정리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쭉 하면 어느 정도는 증거 목록 부분에서 관련자까지 색출까지 하시고 하면 대충의 메모장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록에서 어떤 부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오시면, 자, 메모부터 보겠습니다. 메모부터 보시면 이제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자, 피고인 제명, 공소사실 인정 여부 쟁점, 증거관계 플러스, 증거관계 마이너스, 비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선 인정 여부에서 자, 인정했다 하면 보강 증거가 문제가 되거나 면소 공소 기각이라든가 쟁점 자체가 문제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을 하는 거야. X. 나는 이렇게 때린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을 했다면 이건 사실 인정 문제. 여러분, 사실 인정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인을 했어요. 이 해당되는 사실에서 부인을 했어요. 그럼 이건 사실 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증거관계 플러스 증거관계 마이너스 부분을 정리를 해서 누가 이기는지를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결론할 때 잘 적으셔야 되는데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증거관계 플러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증거관계 마이너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피와 식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증거관계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야. 증거관계 마이너스는 피고인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불리한 게 더 많아.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유죄인 거예요. 무죄는 증거관계 플러스 이쪽이 더, 그죠?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더 강력한데 문제는, 자, 뭐가 주체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증거관계 플러스는 핵심이 뭐냐면 피고인의 주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관계 마이너스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도 알아야 돼.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록형에서. 기록형에서 적은 누굴까요? 피고인은 너무나 외로워요. 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돼. 누가? 공범자.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공동 그 피고인 사건에서 실제로 가면 재판정에 같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A, B 보이지 않지만 나의 책임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책임 전가하는 형태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A 변호사 따로 B의 변호사 따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범자는 항상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기록형 사실 인정 문제는 무조건 공범자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논거는 뭐예요? 무조건 책임 전가라는 논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자, 공범자가 첫 번째, 공범자 진술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도 내가 때렸다고 얘기하나요? 피해자. 목격자. 얘네들은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기본이다. 피고인 주장.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말 하늘이 도우서 이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 중에 또는 참고인의 어떤 진술 중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리하게 증언하는 그 제3자의 진술, 이 부분도 하나 적어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증거관계 플러스의 대체로 되는 진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형에서 사실 인정 부분 X죠. X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 문제니까 꼼꼼하게 봐야 돼요.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그 논거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만약에 그
기록형의 답이 무죄예요. 무죄예요. 그럼 나를 공격하는 얘네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찌됐든 무조건 일관성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요. 반대로 결론이 증거가 마이너스야. 유죄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까요? 얘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진술의 일관성이 직접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큰 사실인정 문제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이건 당연히 기록을 보지 않아도 일관성이 없어요. 이건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걔는 범행 동기가 있어요. 당연히 안 봐도 뻔해.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범행 동기가 있는지, 어떻게 변해갔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지를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득점이 안 나는 이유는 그냥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적고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또 두 문자를 딱 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객관식 1번, 동경, 추구 및 뭐 이런 두 문자 딱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구를 각각 하나하나씩 이렇게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결국에는 보세요. 이게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자, 진술 일관성이 없다. 자, 증거관계 플러스 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무죄. 자, 그러면 이 말이야. 피고인의 주장이나 얘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적거나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얘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소개팅이 나왔어요. 난 너가 싫어. 또 이 말과 나는 원빈이 좋아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피고인의 주장, 일관성이 있다. 이 얘기는 얘네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쪽에 가든 이쪽에 가든 어쨌든 간에 근거가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비고 부분이에요. 증거관계 마이너스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죠. 증거 목록상 X가 된 증거들. X가 된 증거들. 여러분 왜 증거 부동의했을까요? 당사자가.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랬어. 당연한 거잖아요.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X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증거들은 이 목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증거 파트에서. 살아남은 공범자 진술, 피해자 진술, 이 목격자 진술은 증명력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증명력 탄핵에 대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때 X는 위수증은 날리거나 아니면 전문 증거 이 여부를 갖고서 날려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비고 같은 경우에 아까 모욕이라는 친고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런 고소자, 고소 언제 했지? 이게 지금 머릿속에 좀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친고죄다 그러면 고소장이 언제 접수가 됐는지 또는 고소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는지를 봐야 돼. 자, 제가 이렇게 문제가 쪼개질 거라는 걸 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범행 당한 그 사실의 피해자를 아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모욕의 그 사건은 모욕하는 그 순간에 그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당시 바로 알 수가 없었어. 한참 지나서 그 친구가 야, 걔가 너를 그렇게 씹더라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때 시점을 또 찾으셔야 돼. 그게 고소장이 또 나와요. 그게 한참 6개월인가 뭐 며칠 지난 다음에 알게 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소장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적법한 고소 여부인데 그 고소는 고소의 기산점을 정확하게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이건데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점점. 범행을 당한 그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처럼 고소장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나 이런 수사 기록 안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찾아야 돼요. 절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에서 친고죄로 문제를 내면서 자, 피해를 당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3일 뒤에 CCTV를 통해서 딱 봤더니 내 사촌, 내 조카야. 그리고 언제요? 3일 뒤. 범행 일자로부터 3일 뒤 CCTV를 확인한 그날부터 기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그걸 못 잡으면 마이너스 1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번 변칙 7회에서도 그 부분을 못 잡았다. 그 부분은 아예 결론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고소기가 도과했기 때문에. 범인 기산점을 봤을 때는 정확한 기산점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적법한 고소였어요. 그 부분을 못 찾았으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건 고소기간 도가였단 말이에요. 잘못된 고소기간 도가를 가서 공소기간 판결을 가서 결론이 틀리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본사는. 자, 그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친고죄, 반의사 불변죄에서 고소 취소 그리고 합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제출일자 적어야 됩니다. 자, 고소 취소나 합의서는 언제까지입니까? 1심 판결 선고일까지입니다. 선고시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고소 취소나 합의서 이 자체가 언제 제출됐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17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고소 취소가 됐다. 그 이전에 합의서에 처벌 불허 의사 표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벌 불허 의사 표시죠. 불허 의사 표시. 그 이후에 고소 취소가 되거나 처벌 불허 의사 표시가 있다. 뭐죠? 차이가? 이 부분은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고 이쪽 부분은 327조 5호 이 처벌 불허 의사 표시는 6호예요. 아시겠습니까? 보통은 공소 제기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고소 취소장 합의서가 제출된 일자입니다. 작성된 일자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집에서 자기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 처벌 불허서,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 작성하는 게 엄마만 볼 수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취소장이나 합의서는 제출된 일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공소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호가 된다, 5호가 된다, 6호가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5호, 6호를 잘못 빠뜨렸다, 누락했다. 누락했다는 얘기는 호수를 잘못 적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점이지, 감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강박증처럼 합의서나 고소취소장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적어보는 거예요. 관련 없는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분이어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절대 누락은 안 되죠. 물론 시간 나에는 다 못 적겠죠. 자, 그런 세상은 다 장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비교해서 포괄일제 확정 판결 이 부분은 기판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판력에서 나중에 이 기판력 면소 판결 그 사례 적용 기재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적어야 될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심 판결 선고 일자 적어놔야 되죠. 이게 뭐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심 판결 선고 일자, 약식 명령이라면 뭐예요? 발령 일자. 그래서 그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일자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확정 일자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정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기판력을 적용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 범위예요. 주객시에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시적 범위까지 적었어요. 그리고 확정된 일자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게 객관적 범위예요. 객관적 범위와 관련된 게 뭘까요? 공소 사실의 동일성 및 단일성이에요. 동일성과 관련되는 게 포괄일체. 단일성과 관련되는 것도 뭐 포괄일체 똑같이 볼 수는 있지만, 자, 단일성과 관련되는 것이 상상적 경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정에서 그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결론 뭐예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결론 1호의 면소 판결이에요. 326조의 1호의 면소 판결된다. 자,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이게 메모하는 방식입니다.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